총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안녕하세요. 언론이 못다한 얘기, 전직 언론인들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오태규 좋은 기사 연구 모임 대표님 그리고 송명훈 전 MBC 2580 CP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자, 요새 그 언론을 대거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지금 의사들, 그러니까 이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그 의대 정원은 2,000명씩 당장 증원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전공의들,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들이죠. 지금 사직서를 내고 지금 근무지를 이탈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예전에 2020년에도 그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했다가 한번 파업으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때랑 가장 큰 차이는 이거 같아요. 어떤 그때는 차이입니까? 2020년도 7월 달에 이제 코로나 한창 있을 때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400명씩,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해서 4,000명 증원하고 공공 의료를 위해서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그때는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이 그 의사들 편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근데 이번은 완전히 파업을 찬성하는 쪽이었나요? 파업을 찬성하지는 못하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네. 왜 이 병지 풍파를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네. 지금은 의사들이 이게
이런 식으로 파업하고 뭐 이 근무지 이탈하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논조를 피고 있죠. 정부는 공격하지는 않고.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이거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그 코로나 상황에서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경험을 그 기억을 아마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에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아실 거예요. 의사 수가 모자라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어떤 지역 의료의 공백, 또 어떤 그 진료가 뭐 일단 산부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가. 외과라든지 뭐 꼭 필요한 응급 요럴 적에 의사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기피 현상이라고 할까요? 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때는 400명 갖고도 이게 그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랬는데 400만요? 그때는 400명. 400명 갖고도 큰 그 난리를 쳤거든요. 덕분에 국민들이 많이 배웠죠. 이제 의료가 어떤지. 지금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왜 갑자기 2,000명이지? 근데 2,000명인데 당시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할 때인데도 400명 가지고 400명 그때 굉장히 근데 400 지금은 명을 겪었죠. 5배거든요. 예. 5배를 늘리는데 어찌 보면은 그때도 의사 수 부족보다도 많이 얘기했던 게 그 의료 쇼핑이라고 그러나요? 지역에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 뭐 응급실에 수술할 의사 그게 더 절실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거를 보면은 4,000명 10년 동안에 늘리면서 3,000명은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공공의대? 사람, 공공이 아니라 지역에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게 예, 3,000명이고 지역구. 또 공공의료를 위해서 또 별도의 공공의대를 짓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 2,000명을 그 늘린다고 하는 거는 양만 늘렸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우리 송 부장이 말한 우리가 꼭 필요하고 보강해야 될 부분의 어떤 의료 인력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논의를 해야죠. 그런 의아한 부분.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갑자기 2,000명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하듯이 2,000명 던져놓고 의사들의 어떤 뭐 파업을 저 집단 행동을 유인하고 그래서 그걸 강경하게 진압함으로써 또 2002년 그 의사들 파업하고 그럴 때는 괜히 그 인심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또 선거용으로 또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검찰- 정책이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정권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더라도 그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걸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바둑에서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은 뭐 저 의사들이 그 2,000명이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거 저 지금 뭐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 수도 계속 줄어들고 그 저기 저출산 그 고령화 사회 되면서 지금 의대 정원 자체가 한 3,000명 됩니다. 3,000명 되는데 2,000명이면 거기서 2,000명을 늘리 3분의 1을 더 늘리는 예, 거예요. 2,000명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아닙니까? 갑자기 탁 떨어지니까 반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정부로서는 늘린다고 하는 거 이거 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그 명분에 많이 늘린다는 거를 하나 잡고 있고 의사들이 반발하면 그걸 또 더군다나 그걸 그 뭐라고 할까요? 진압하는 과정에서 또 통쾌하게 진압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또 국민의 어떤 환심을 사고 또 저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 뭐 문과는 노스쿨, 이과는 의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뭐라고 할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의 그 하나의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 확 늘려줬으니까 또 그런 어떤 학부모로서 공부 잘하는 아니면 출세를 바라는 자식의 출세를 바라는 학부모로서는 환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이 어떤 의료가 붕괴돼 갖고 이걸 어떻게 공급을 해줄 건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어떤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그 지원을 잘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강론이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강론이 빠지고 그 총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 송 부장이 말했듯이 뭔가 이게 선거 기간과 겹치면서 그 선거용 그냥 그 정책 그 인플레이션 같은 느낌.
국가 정책이 좀 투명해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그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한번 그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이제 입시 저 2,000명 늘릴 때 정원 의대 정원 저 정원이 아니고 이제 인기학과죠. 인기학과인데 네. 아마 이제 오 선배는 옛날에는 저 70년대 대학 다니고 뭐 이런 분들은 그때는 의대가 있잖아. 아 이거 그 물리학과가 이를테면 뭐 무슨 학과가 공대 뭐 무슨 학과가 의대보다 셌어 뭐 이러는데 지금 의대가 쫙 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가가 정부가 국가 정책을 이를테면 그 입안하고 그럴 때 여론도 수렴하고 의사 문제지만 사실 의사는 이익 집단이지 않습니까?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렇죠. 자, 좀 뛰어나셔도 돼요. 저게 좀 심화되면 안 그래도 의대로 쏠림이 예? 그 취직도 어렵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대 쏠림이 심화되는데 지금 2000년이거든요. 까지 나와 있네요. 지금 의대가 지금은 거의- 의대 갔다가 그러면 저 대학 지나갔다가 반수해서 다시 의대를 가려는 애들도 많고 지금 아마 이 정원 늘어나면 그런 더 심해질 식으로, 겁니다. 예, 뭐 중요한 2,000명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전국 전체 의대 한 바퀴 돌고 한의대 한 바퀴 돌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저기 이공대 다른 학과 가는 저게 거잖아요. 더 심해지면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게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사람 인재 아닙니까? 그럼 국가 정책 인력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의료계만 저 인재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공대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순수과학, 기초과학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저게 이제 걱정이 되고요. 저러다가 나라가 가난해지면 의사 남아돕니다. 병원 못 가서. 예? 난 저런 것도 걱정되고 뭐 수출해야죠. 뭐. 사람 수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이거잖아요. 인재들이 정말 의대만 집중되는 건 정말 뭐, 국가적으로 그럼요. 문제는 크게 봐서 의사들 좀 늘리는 거 필요하다. 이건 다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대생들한테도 지금 공감은 되는 이루어져 있는 뭐 거죠. 의사들도 그걸 갖다 정면으로 반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사 그게 협회가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의사 수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사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뭐 그죠? 선진국에 네.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대도시나 이런 데는 또 확 그 의사들 몰려 있지만 우리 시골 같은데 가 보면은 산부인과가 하나도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메꿔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의료도 해야 되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늘리느냐가 난 더 중요하다고 어디에 네. 어느 분야에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중요하고 의료보험 수가 체계도 좀 바꿔야 된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한 거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공론화를 하고 여론화도 해서 거기 각각의 이해 집단이 참여해서 그 같이 뭐 의견 수렴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 어제 대통령은 28차례인가? 그 뭐 만나서 협상했는데 안 됐다는데 그걸 왜 언론에 안 알렸냐고 국민에게. 예? 정부와 의사 집단이 이렇게 계속 어떤 그 이슈를 놓고 그 의견을 조율하고 그랬는데 뭐 그 협상이 잘 안 됐다든지 합의가 안 됐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든지 국민에게 계속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면 그 여론화가 되지 않습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귀책 사유도 알게 되고 의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 정부가 너무 강하다든지 여론이 형성되면 여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그 갈등을 뭔가 조정도 해주고 해소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작년 언젠가 뭐 이렇게 1,000명 늘릴 거라고 뭐 이러더니 갑자기 조용하다가 2,000명 확 던져놓으니까 제 느낌에는 무슨 폭탄을 던져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요거 관련해서 싸움을 거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뭔가 거죠. 이게 좀 민주국가답지 않고 지금 2000년도 2020년이죠. 코로나 시기에 그 의대 정원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 주요 매체들의 보도 동향이 지금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좀 봐보시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선일보 사설에 2월 19일 날 사설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이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게 그 의사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직업보다 여유가 있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벌이면 정부는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단호히 대응하라. 이게 요즘 나오는 조선일보 사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4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굳이 평지풍파를 만든 경솔함, 정부의 경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환자 대 의사로 갈라쳐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의 것이다. 그때 이랬거든요. 그 당시엔 그러니까 2020년에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던 시기잖아요. 그때. 그래서 의대 정원 얘기 그때도 나온 거예요. 그런 그때 거죠. 이런 사설이 있었고 또 그 같이 그 2000년 9월 3일에 나온 그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 간호사를 이간질하고 국민 갈라칠 군인을 하고 있다. 옹졸한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이 이런 극단적 선택, 그 파업을 하게 된 거는 이러면서 인화성 강한 정책을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밀어붙인 정부 책임도 크다. 사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 굉장히 필요할 때거든요. 그렇죠. 정부 책임을 돌렸어요. 국정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봉합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의사들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극했다. 이 정권은 틈만 나면 나라 곳곳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한다. 이 사설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4년 전이라 지금 나와야 되는 사설이에요. 그래도 조정동 중에서 중앙하고 동아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비론 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조선일보는 완전하게 그 문정권의 문재인 정권만을 그 공격하는 어떤 논조를 폈거든요. 근데 요번은 전 의사들 조금 약간 꾸짖는 논조를 피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례도 판례 바꿀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합의를 해서 어떻기 때문에 이 판례를 바꿔야 되겠다. 뭐 사설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저 때는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면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 안 하고 그냥 막 그 거품을 물어요. 그런데 제가 딱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었고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었다.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정권을 거는 무조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찬성이고 내가 싫어하는 정권은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반대다. 그럼 그거는 정당의 기관지죠. 그렇죠. 정당 기관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 거죠. 네. 지금 그 이제 어차피 이게 그 총선을 겨냥한 이제 정책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의혹이 없다니까요, 지금 있잖아요. 상황이. 그럼 만약에 이제 증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정원 확대 발표를 했을 경우에 총선에 어떤 그 집권 여당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거 발표했을 때 갑자기 2,000명이라는 그걸 듣고 처음 든 생각이 옛날에 조폐공사 파업 유도였거든요. 파업 유도 사건이었거든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민주국가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 정부에서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의사들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협상이 있었다든지 이게 이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절차. 네?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걸 던졌지? 그 생각나는 거는 앞에 파업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 파업이라니까 선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잊혀진 게 있습니다. 디오르백. 디오르백이 확 커졌지 않습니까? 무슨 작은 그 외국 회사에 뭐 쬐끄만 백, 예? 뭐 놓고 갔다, 뭐 이래갖고. 파우치.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아 그게 작은 백이고 외국 회사네. 파우치는 또 따로 외국 회사 쬐끄만 백, 파우치. 이래서 막 점화가 됐었잖아요. 자기들이 막 키웠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독일 국빈 방문. 독일 국빈. 역시 그 이슈가 계속 터졌어요. 이게 의대 정원 펑 터지니까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파고쳤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이제 이게 해결이 되면 특히 이제 강하게 블랙홀이구만 블랙홀. 블랙홀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근데 이제 저기 강하게 진압하면 예. 의사들의 인심이 좋기 때문에 박수 치는 국민들 많이 시원하다고. 근데 이제 그 성공이거든요. 그걸 노렸다는 국가 정책을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국가 정책을 송 부장님의 그 분석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그 생각해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 중요한 이슈가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또 다른 그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슈를 그냥 이슈로 덮는 거죠. 네. 그 이슈로 덮는 아주 요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이 정권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충 그 발전된 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을 그 호도하고 조작하고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건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이슈를 제기해도 그 이전에 남은 이슈가 이전에 남은 이슈가 중요하다면 같이 아니면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크게 써야죠. 이게 이 이슈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전까지 얘기했던 국빈 방문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그 디올백 문제라든가 명품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과값이 하나에 10,000원이라고 그래갖고 지금 물가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그냥 그 언론을 이용한 미디어를 이용하려고 활용하려고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에 타서 막 그걸 몇 페이지씩 써요. 그러지 말고 중요하게 갈머리에서 여기는 요만큼 쓰고 지금 그 중요한 문제는 또 더 중요하게 쓰고 하는 어떤 이런 균형 감각. 언론은 언론대로, 네, 언론은 국민들은 언론대로. 또 어떤 이슈가 파묻히고 있는지 우리 그것을 이제 관찰해야 국민들께서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보태자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 끝나는지 한번 냉정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 국민을 하루살이 취급하는지, 예? 이거 뭐 어제 한 일을 다 잊어먹는 저기 뭐 민중은 개돼지 그 한 것처럼 적당히 짓다가 다 잊어버리니까 혹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그럴 때면 이제 하루살이 개돼지 취급받는 건 아닌지 한번 기억하고 지켜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끝나는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언론은 2000년 언론대로. 그 의사들 2000년 그때 의사들 파업할 때 2020년. 2020년 언론이 지금처럼 보도했다면 조선일보가 지금처럼 보도했다면 아마 의사들 파업 못했죠. 못하거나 어떻게 끝나고 400명 뭐 400명 그 의대 정원 늘고 약 박수 받고 지금 2,000명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거는 선거 전까지만 이렇게 밀어붙이고 저기 의사들 그 집단 행동을 뭐 진압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쓰면서 선거 끝나면 또 없던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받아들여서 없던 일로 아니면 장기 과제로 이렇게 넘기는 거 그게 제일 내가 볼 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석희 씨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젠다 세팅보다 아젠다 그 유지가 더 그 중요하다. 키핑, 아젠다 키핑이 더 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언론은 아젠다 세팅도 중요하지만 아젠다 키핑이 더 중요한 시기고 우리 그 독자들의 입장,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슈를 개돼지처럼 잊어먹지 말고 끝까지 기억하고 써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물어야 돼요. 이번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눈 부릅뜨고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예.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방금 이제 얘기하는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또 덴마크 공식 방문이 연기된 거죠. 4일 전에 연기가 됐습니다. 18일 날 출국하려던 것을 14일 날 나흘 넘겨놓고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연기인지 뭐 취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드문 경우 아닙니까? 드문 경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례가? 외교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참사라고 봐야죠. 왜냐면 결례죠, 결례. 결례도 이거는 사실 그 독일이란 나라가 그렇게 뭐 간단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제 유럽의 어떤 EU의 어떤 가장 중심국이고 이번에 또 일본보다 또 GDP가 더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3위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유럽에서 제일 잘 살죠. 아무튼간에. 잘 사는 걸 떠나서 영향력도 많고 우리가 저기 상당히 중시해야 될 나라인데 이 4일을 앞두고 그 국빈 방문 더군다나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뭐 다달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2-3차례 정도 받는 거거든요. 영국은 2차례밖에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2차례, 3차례 정도 받는 건데 그 국빈 방문을 다 이렇게 조정해 놓고 그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간다? 대통령실은 그러니까 국빈 방문 연기 배경을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저기 의료 파업, 뭐 북한, 뭐 그런 어떤 것 공식 발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했다. 그렇죠. 뭐 공식 말했다. 발표는 없어요. 거고. 예. 그리고 안보 궁금해? 문제. 궁금해? 그럼 궁금해. 거의 이런 식이에요. 익명으로 그것도. 네, 뭐 대통령 관계자는 뭐 이런데 공식적으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이제 거죠. 웃기는 게 이랬습니다. 이를테면
국민 곁에 있으려고 한다. 국민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저 민생 챙기기 위해서 안 민생 챙기기 위해서. 근데 이거 기억납니까? 민생 챙기고 했는데 작년에 그 왜 이렇게 자주 나가냐 그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방이 민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외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고 민생이며 민생이다. 안 하면 국가적 손실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업 1호 사원께서 지금은 저기 순방을 민생 때문에 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기 말의 모순입니까? 그 자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만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시잖아요. 대통령이신데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이렇게 다르면 어떡합니까? 작년에는 민생 순방이 민생인데 지금은 민생 때문에 지금 순방을 취소했습니다. 자, 한번 안보부한테 못 나가겠대요. 자, 어느 쪽에 다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안보부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그냥 북한 자극하고 뭐 안보 불안 있거든요. 안보 불안하게 만들고 안보 불안 때문에 그 순방 취소한다.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대통령 부인 굉장히 해외여행 좋아하잖아요.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화보 사진도 많이 찍고 하는데 그 연기한 배경이 정말 더 궁금해요. 근데 그것 다 대통령 부인 때문에 연기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전에 이제 독일 언론에도 뭐 저기 그걸 갖다 직접적으로 엮진 않았지만 같은 면에 그 순방 저기 국빈 방문 취소하고 디올백 그 사건하고를 같이 이렇게 써서 사실상 그것 때문이라는 그 뉘앙스 암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우리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들이 그 같이 가기도 뭐 좀 곤란하고 안 데리고 가기도 곤란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저 모습을 안 드러낸 지가 꽤 한 달 이상 됐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됐죠. 작년에 네덜란드 방문인가요? 그때부터 아마 안 나왔죠. 그 사이에 이제 그게 배경이 이제 이유가 된 게 이제 디올백 명품백 이거 때문에 사실은 모습을 안 드러낸 걸로 지금 그 민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민심이 안 좋죠. 민심이 안 좋은데다가 또 디올백 문제를 저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자꾸 이상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무슨 뭐 이제 본질 주객전도 본질은 얘기 안 하고 무슨 뭐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둥 그래서 몰카 공작 피해자라는 둥 뭐 공작의 피해자라는 둥 뭐 그 또 뭐야 국가 기록물 예? 그러니까 이상한 해명을 이상하게 해서 자꾸 문제 이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제 안 좋아지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또 뭐 이게 또 국내 화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겠어. 국내 우리 국민들의 시선 국내도 문제지만 독일에 가면 독일 언론들이 좋은 것만 써주겠어요? 그거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뭔 얘기 나올지 몰라요. 이게 디올백이 아니에요. 또 나올 거라고. 해외 토픽에 또 나오죠. 해외 토픽감이 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이래저래 부담이 되니까 같이는 못 가겠어. 그럼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1호 영업사원이 일자리 창출하고 외교하러 가고 그러는데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혼자 갈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인터넷에 도는 게 함부르크에서 무슨 아주 역사가 꽤 깊은 무슨 귀족 파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입장료가 4천만 원이 넘는 마티의 말자이트 입장료가 4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예. 함부르크 그 예약을 지금 해놓은 거 아니에요 두 사람 부부가. 그거까지 확인되진 않았는데 그 지금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독일 일정과 덴마크 일정이 그 세세한 일정은 공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마침 저기 취소가 되면서 그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관 홈페이지하고 덴마크 총영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행사 보조 요원을 모집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순방이 취소되기 바로 직전에 이게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 그것도 저 사람들한테도 저기 아르바이트 이제 모집 이거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는 홈페이지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 함부르크는 남아 있고 덴마크는 나와 있었는데 며칠 후에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삭제됐더라고. 근데 거기는 잘 모집이 안 됐나 거기 그 추가 모집이라고 또 써놨더라고요. 다른 것도 있죠. 번갈아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얘기를 또 내가 또 아는 지인의 아들이 저기에 응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응모를 했는데 하루에 뭐 400마르크 한 50만 원 된다는 거죠.
그걸 5일 동안에 하니까 250만 원이니까 유학생들한테는 엄청나게 하루 일당이. 그러니까 50만 원 하루에. 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저기 그 아르바이트죠. 그래서 갔는데 저기 취소가 됐어요. 근데 저 날짜를 보면 도대체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날짜를 보면 만들어야 될까? 저기 그 행사 요원이 17일부터 21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수업 동안에 날짜예요. 그 대통령 부부가 거기 간다는 거죠. 대통령이 원래 18일 날 출국하기로 돼 있었으니까 네, 네. 겹치는 거. 또 그 동안에 그 저기 그 함부르크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족 파티가 또 열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랑 그 거의 그 맞는 거죠. 그 네. 아구가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이 흔히 하는 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근데 행사 보조 요원한테 너무 너무 아, 그러니까 많이 주네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 그렇죠. 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여기에 뭐냐면 함부르크, 함부르크에 그런 그 귀족 뭐 이런 게 있고 대통령 예정된 순방 날짜와 겹치고 그렇죠. 이쯤 되면 기자들이 가야지 현장에. 현장 가든지 함부르크 가서 누구를 교민로 하든지 그 동포들 만나서. 그 뭐 전화로 취재를 하든지 그 행사가 어떤 행사였느냐. 네? 그렇죠. 지금 저 대기업들 중에서는 일부 선발대가 나가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흘 전에 그 연기 그 전격 발표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저기 그 신문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요. 그 최태원 저기 상공회의소 회장이요. 예. 그게 우리 그 순방 그 취소 연기 발표 나기 며칠 전에 최태원 회장이 독일과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덴마크가 아니고. 그건 독일만 갔다가 이제 또 스페인에 무슨 있어서 네. 간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거기 날짜는 18일이나 뭐 이로부터 나간다고 돼 있더라고요. 독일은.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경제인 그쪽은 다 준비를 하고 파견하고 다 그 보도 자료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는 말할 수가 없으니까 얘기 안 하고 독일하고 스페인 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순방 행사로 간다는 얘기는 안 이게 나와. 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하는 게 자 함부르크 저 행사가 뭐고 진짜 우리 대통령이 갈 그 예정이 돼 있었는지 예? 뭐 갈 수도 있죠. 거기서 뭐 세계적 유명 인사들 만나서 뭐 사교든 외교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외교 행사잖아요. 제가 이제 왜 이게 얼마나 저기 이게 취소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건가를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순방을 계획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예. 김영삼 대통령이 97년에 이탈리아, 스페인, 트르키예를 가려고 하다가 아들 김현철 씨 그 사건 그 한보 철강으로 구속됐잖아요. 예, 예. 그 사건을 앞두고서 취소를 했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미국의 9.11 테러로 그 순방하려다가 취소했다고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이 나면서 멕시코 순방을 국빈 방문인가 그때도 그거 취소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했거든요. 네, 미국 방문 취소했고. 지금은 그 정도 급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도대체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자면 V1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무슨 사건이나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없는 거죠. 네? 그러고 우리가 모르는. 그러고 이제 국빈 방문은요. 이게 저기 지금 연기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마 올해 안에 못 갈 거라고 다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일정이 그렇게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독일 사정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독일이 더 센데. 그럼 아니 내년에 우리 저기 점심 약속해놨다가 며칠 전에 취소해도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골프 치는 사람들은 더 심할 거예요. 국가 간의 외교가 나흘 전에 그 전격적으로 이렇게 연기를 발표했다는 거는 외교 이게 단순히 결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에서는 이미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또 그 저기 외교부 장관의 어떤 외교 활동도 크게 저 제약을 받게 됐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순방 외교 상대방 할 때 갑자기 또 4일 전에 연기하면 안 온다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원래 국가 신뢰가 이게 저기 이 대통령 순방이 18일부터잖아요. 예. 16일부터 18일까지 뮌헨에서 뮌헨 안보회 매년 세계에서 저기 그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안보 관련 회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거기 그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도 왕이 그 중국의 외교장관도 회담도 하고 한반도 문제도 논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년에 박진 장관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순방 때문에 우리 그 조태열 장관이 여기 못 갔어요. 왜냐면 18일 가는데 그 밑에 사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산됐잖아.
그래서 이제 그 21일부터 22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 외교장관회의는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네. 또 왕이장관은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지금 그 우리 저기 외교장관이 중국하고 지금 그 가장 이게 지금 불화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속되니까 만나갖고 뭘 풀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왕이장관 여기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어떤 즉흥적인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외교 참사가 우리나라 외교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다. 국격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국격 언론이 훼손뿐만 이 아니라. 감시 비판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안 하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좀 전에 말씀 국익이 없어졌습니다. 국익이 실종됐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 건익만 있네. 국익은 실종되고 건익. 건익이 뭔지 알아요? 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건익. 자, 총선 이후에 아니 이거 다시 무슨 일이 아니에요. 네, 건익은 남아 있어요. 그 총선 이후에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근데 아까 우리 자. 뭐 의사들 파업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저 의료 현장의 파업을 올해는 못 가요. 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종결을 어떻게 지을지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카이스트 졸업식에 또 윤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그 정부의 R&D 예산 삭감 요거 비판을 목소리를 내다가 강퇴당했습니다. 강퇴. 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저기 반복이 되는데. 미디어에서 입틀막이라고 입틀막. 입을 틀어막고 저기 네. 끌어냈다. 끌어낸다. 근데 입틀막이 아니라 또 일부에서는 입틀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혹시 사진 있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입틀러. 입틀러. 입틀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 여기를 보면서 저게 이제 그 졸업식 복장을 한 사람들이 지금 들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진은 없는데 일부는 없네요. 졸업식 저는 말씀 죄송합니다. 예, 예. 저 사진 퓰리처 상감입니다. 저 오른쪽에 당하는 국민이고요. 저 민박으로 사람 표정을 보세요. 저 국민을 대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실 직원인 적군도 거죠. 저렇게 안 할 겁니다. 거의 적군 어디 국민을 저런 식으로 대합니까? 눈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 표정 보세요. 이게요 이렇게 저기 이 사태가 나고 나서 비판 여론이 일어나니까 대통령실 그 대변인실에서 그 입장문을 냈어요. 네. 입장문 한번 읽어볼게요. 예. 대통령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딱 그 분노가 딱 느낀 게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어디 뭐 붙어 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하게? 사람을 보통 그 할 때는 격리라는 말을 쓰죠. 재활용 분리 그러죠. 격리라는 재활용 분리. 우리가 저기 분리수거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단어의 사용 결국 사람 쓰레기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부득이 격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 용어에 그 사람들의 어떤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용어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분리 조치했다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란 행위자를 격리해서 아니면은 그 소란장에서 다른 데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국민에게 겸손하게 설명해야죠. 겸손하고. 행사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격리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선접 포검대듯이 뭐 분리했다고 근데 이게 대통령이 저 표정도 그렇고 대통령이 대학 졸업식에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카이스트는 지금 R&D 이런 것 때문에 갔을 거예요. 뭐 R&D R&D 예산 대폭 줄여놓고 그러니까. 연구 인력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 가서는 내년부터는 막 줄 테니까 마음대로 돈 뭐 써라고 해놓고는 나는 과학기술 대통령 기억되고 싶다고. 결국 뭐 총선용으로 그래. 방문했던 건가요? 자, 달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이것도 다 선거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요새 선거용이고. 요새 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다 않습니까? 선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 강서 뭐 이렇게 보궐선거 진 다음에 아주 그 반성하는 자세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100%.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국민의 말을 소통 듣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입을 틀어막아요? 왜? 예? 거기서 무슨 뭐 짱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 뛰쳐나간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졸업생 그 경호원들을 뭐 위장시켜서 말이야 잠복 근무 시켜놨다가 입
뭐 좀 이상하니까 바로 끌어내고 본인이 59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듣고 이거 싶지 않은.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디 그 경호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진짜 대통령 경호는 자기네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구현하는 거래요. 대통령이 어떤 경호를 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그냥 움직일 뿐이지.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온순한 경호, 온화한 경호를 원하면 온화하게 하고 강력한 경호라면 강력하게 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말인데 진짜 제가 그냥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을 때 들었으니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근데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다. 요번에는 아까도 나왔지만 그 경호원이 입 틀어막는 이 사진 다시 그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분리 조치했다는 그 용어 네. 그 두 가지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 경호를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국민을 아주 그 개무시하는 정권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저 장면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저기서는 또 그 전주에서 그 강성 의원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졸업생으로 위장하고 들어있었잖아요. 졸업가운 네, 입고. 네. 이게 뭐냐면 저게 상징하는 거 뭐냐면 지난번 전주에서 강성 의원한테 이랬던 것이 국민 이거 여론은 별로 안 좋아. 국민들이 이래. 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뭐 국민 얘기 내가 듣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좀 경호를 있잖아. 너무 그렇게 험하지 않게 해라. 표 안 나게. 표 안 나게 좀 해라 그랬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그런데 추측이지만 이랬을 겁니다. 잘했어. 잘했어. 화끈해. 더 심해졌어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더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저렇게 두 번이나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더군다나 분리수거, 분리조치. 검사 잡고 맞습니다. 야 구속해. 영장 쳐. 자, 어쨌든 간에 잡아와. 지금 카이스트 동문들은 경호청 경호처장, 경호원들 상대로 해서 경호법 위반, 불법 체포, 불법 감금, 또 폭행 혐의 등으로 지금 국수본에 고발을 한 상태고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통령이 사과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까워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그럼요. 이거는 예. 권력이 이 국민을 대하는 어떤 자세,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권위적이고 포갑적이고 그 뭐 하인 취급하는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는 사이에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 이사회 지금 뉴라이트 단체 출신을 지금 내정을 한 겁니까? 이게 임명을 한 겁니까? 임명했다는 거죠? 임명이 끝난 걸로 누구냐면은 그 이제 보여주십시오.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이란 사람인데 저 화면 나오죠. 예.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어떤 데입니까? 위안부 피해 강제 동원 일제시대 강제 동원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한일 종족주의 뭐 그래서 그 저 친일 네, 그렇죠. 또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뭐 이렇게 친일 또 그 식민 통치 주장하는 이런 거를 단체죠. 예. 합리화하는 그 근거 논리 같은 거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반일 종족주의를 쓴 필자들이 대부분 저기. 저 연구소 출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그 해방 이후에 그 반민특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야, 반민특위 의원에 그 일본 특고 출신 그 조선인을 고등계 형사를 거기도 앉혔구나. 아니면은 독립운동가 잡으러 다니는 고등계 형사를 투입해서 그렇죠. 고등계 형사가 저기 반민특위 의원으로 임명된 거랑 같은 반민특위 똑같은. 아니 어떻게 임명할 데가 없어 독립기념관에다 이런 사람을 임명을 그래서 합니까? 독립기념관을 식민지 기념관으로 바꾸든가. 그러니까 개명해야 돼요. 반대로 저런 사람을 빨리 그 저기 다른 데로 잘 분리 조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격리가 아니고 분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갈등도 조정하고 해소하고 문제 해결하는 건데 약간 아젠다 세팅보다 유지. 이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좀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 잠깐 쓰지 말고 그렇죠. 계속 좀 이 문제가 계속 영어 쓰면 미안합니다. 팔로우. 계속 우리 또 영어 쓰면 미안합니다. 와치한다. 지켜봐. 주시해. 계속 감시.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쓰세요. 매일 써도 일주일만 쓰세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한국은 지금 기자나 독자나 어젠더 세팅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젠다 키핑이 중요하죠. 예, 예. 어젠다를 계속 그 중요한 어젠다를 계속 그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하루살이 아니니까 예? 그냥 내일이면 잊혀지리 이러지 말고 자, 지금- 언론부터가 좀 계속 좀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요. 이거 저기 독립기념관 저기 지금 이사회 그 저기 낙성대 연구소 소장을 앉힌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보야 돼요. 이게 흐름으로 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홍범도 흉상 철거하려고 한 거하고 최근에 나온 이 이승만 미화 운동하고 이 저기 독립기념관 그 낙성대 소장 임명한 거하고 그 저기 독립기념관 이사회 이게 다 그리고 시간을 담는 거꾸로 거예요. 하면 시간을 거꾸로 하면 딱 가고 우리 아까 홍범도 흉상 뭐 이전 철거하는 것부터 쭉 가서 뭐냐면 그 제3자 변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다 야, 지금 3일 이 정부 들어서 다 어쩌면 일본에게 좋은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일본 그분들이 보면 정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거든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히 이게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우연히 이어지겠습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나중에 이제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이제 일본에서 모셔오면 되지 뭐. 아니 그러니까 부부 인사들로 독립기념관 이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식민지 식민지 기념관으로. 그 저기 내용물도 아마 전부 다 저기 그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조선일보에 저 옛날에 쓴 그 저거 있지 않습니까? 신문기사 천황폐하고 뭐 만수부가 이런 거 딱 크게 걸어놓고 뭐 이승만 저기 그 관련한 뭐 기념품 다 수집해 갖고 그죠? 거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뭐 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자, 폭망이고 역사는 뒤로 가고 이거 뭐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또 KBS 기자들이 KBS에다 정정보도 신청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202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의 그 부동산 투기 의혹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시리즈로 보도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데 작년 이제 그 11월이죠.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KBS의 대표적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이 오세훈 보도를 거론하고 그 이후에 박장범 앵커가 9시 뉴스에 나와서 사과하고 사과하는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보도한 취재팀이 다른 회사 보도도 아니고 자사에다가 정정보도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국내 언론사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아니 국내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이거 나올 만한 거죠. 그러니까 워낙 내가 기사를 썼는데 내가 보도를 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거 가짜 뉴스 그래갖고 아니라고 정정해달라고 이거 기네스북에 나와야 되죠. 저는 그 기자 정말 잘했습니다. 그건 기자가 자기의 명예, 기자로서의 명예, 자존심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문제가 됐던 보도가 뭐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였거든요. 후보 검증 보도고 생태탕 보도라고도 했죠. 예, 언론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저도 방송에 있었습니다만 후보 검증 안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사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만듭니다. 팀을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고 제보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고요. 현장에는 증인들, 목격자들, 사시는 분들 다 얘기도 들어보고 관련 문서, 관련 서류, 관련 공무원 다 얘기 들어보고 취재팀 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주장이? 네. 할 거 다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래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박민 사장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불공정이야? 아니 다음 날 불공정입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뭐가 불공정인데 저도 그런 일 비슷하게 했었는데 그게 불공정이라고 하려면 그 보도가 언론윤리에서 이를테면 제보 검증을 후속을 했다든지 사실 확인 검증을 안 했다든지 뭐 소홀했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든지 예? 뭐 익명을 남발했다든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뭐 반론권을 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불공정? 그럼 불공정인 거야. 근데 지금 자, 당시에 박장범 앵커는 이제 지난해 11월 14일이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단시일 내에 진실 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비판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이 저기 자기들이 그렇지. 그 양반은 뭐 저기 그냥 낙하산 사장이 새로 오신 사장님이 그러더라 이거 아니에요? 낙하산 사장이 낙하산을 찍었고 또 낙하산 사장을 또 보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낙하산으로 그 생각들이 낙하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는 게 뭐 희대의 선거 뭐 가짜뉴스 그러는 게 자꾸 말이 험악해지면서 지금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나 뭐 힘 있는 언론이나 이쪽에서 말이 험악하게 나오면서 뭐 희대의 공작이니 여론개미 그러는데 그거를 판정은 누가 합니까 그거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파란색이지만 지금도 내가 노란색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야.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이 조폭입니까? 자,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죠. 언론 윤리를 놓고 언론 윤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KBS에 잘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지금 보도했던 취재팀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서 검증하고 자세히 검증한 설명했어요. 리포트에 불공정 낙인을 찍은 이 허위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뭐 취재팀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게 또 안건은 징계 안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 그게 선택적 그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의할 가능성은 없다. 거의 없다고 보야죠. 그 기관은 저는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관 자체를 우리가 그림자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아니 이제 언론 중재위로 간 것 같은데. 언론 중재위. 언론 중재위 지금 확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중재위가 가는 거죠. 저 정정보도. 그런데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요즘 보면은 그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정파적이고 그 독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정도의 어떤 기관은 저는 앞으로 그림자 취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언론계에서. 저거 대통령의 실언, 불복종. 바이든 날리면 이거 갖고 저런 식으로 방송사를 없앨 정도의 어떤 중징계를 한다는 거는 세계 언론사에 나올 거고요. 저 진짜 나라 망신이거든요.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네. 참. 네.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하는 게. 예? 그리고 좀 전에 중재되겠지만 중재부장이 판사거든요. 난감할 겁니다. 아 판사예요? 네, 중재부장은 이게 난감할 겁니다. 이게 저 중재위의 저 류예림 이런 사람하고 달라요. 그 KBS 기자가 중재 신청 맞아. 이거는 정정보도 해라고 하면 정말 시대에 뭐가 벌어지는 거죠. 네? 진짜 그렇다고 그렇다면 회사 편을 들어주자니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게 구성이 안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여러 사람 힘들게 해요? 왜? 자, 자꾸 부스럼 만들어 갖고 왜 자꾸 사람들 괴롭힙니까? 이건 KBS 그래도 기자가 이제 자기 기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발해서 중재 신청을 한 거잖아요. 언론 해달라고 정정보도 해달라고. 이런 걸 보면은 KBS 그래도 이렇게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에 KBS를 보면서 참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누굽니까? 지금 박장범 앵커가 박장범 대담하실 때 대통령 윤 대통령 대담했을 때 그 비굴한 모습, 아첨하는 모습 그거 또 요번에 세월호 10주년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총선에 뭐 영향 준다고 그 이후에 하는 건데 총선에 영향 준다고 억지를 쓰면서 불방시킨 어떤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이거 우리 시청료 이거 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불끈불끈 들어요. 그러니까 시청료 내야 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는 공영방송? 그래도 우리 공영방송 언젠가는 또 우리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할 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참아야 되나 하지만 지금은 감정적으로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복잡한데 이 가슴으로는 확실해요. 이거 좀 KBS 좀 응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세월호 그 특집이 이미 80% 정도 이제 제작 취재 제일 끝났다는 거고 방송 예정일이 4월 18일이고요. 선거는 4월 10일이니까 8일 뒤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거 20일 전후는
영향이 있다고 그랬다는데 그 선거에 20일 전후. 그러자니 말이 안 되는 데다가 세월호가 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요. 거죠? 무슨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월호 방송 나가는 게 국민의힘이나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정당에 왜 불리하다는 거죠? 그 자. 이태원 참사 그걸 다루면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선거에 왜 불리하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기 송 부장님 내가 볼 때는 지금 KBS는요. 1984에 진실부로 지금 전락되고 있어요. 조지 오웰의 조지 1984. 오웰 1984. 그러니까 과거 이견을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를 그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맞는 거는 남기고 입맛에 안 맞는 건 다 없애는 예. 그 진실부가 되고 있다. KBS는 조지 오웰 1984의 진실부로 지금 전락. 우리 기자님들 그 1984 다시 읽어보세요. 예. 자, 그 진짜 정도로 하고요.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KBS가 다른 또 이 대표적 불공정 보도 사례로 이제 4가지를 꼽았는데 그 나머지 3개가 뭐냐면 윤지호 인터뷰, 채널A 검은 유착, 뉴스타파 녹취 파일 보도 등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불공정 사례로 지적을 했는데 이 보도한 취재팀에서도 정정보도 청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그거 오늘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자. 없으면 여기서 채널A 사건이 이제 뉴스타파 보도는 다 그 불공정이라고 조사하는 좋은데요. 자기들끼리 좀 하지 말고 그거 시민들도 참여하고요. 언론계에는 교수들, 학자들 참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정받는 거지. 우리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공정 판정을 내리는 거는요. 인민재판이에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를 다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송영훈의 조선일보 뽀개보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면밀히 보기.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예. 아주 그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에 대한 애정을 팍 담뿍 담아서.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은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나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멈춰
안녕하십니까, 송룡입니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가 진실로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타칭, 모두가 인정하는 1등 신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언론은 왜 그래요? 기자들은 왜 그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숨이 콱 막힙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욕하는 거였습니다. 화를 내는 거였어요. 언론에 대한 극도의 불신, 분노, 혐오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욕을 먹을까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을 신뢰하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의 잣대는, 논조는, 비판의 잣대는 우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권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영이나 계층의 유불리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와 논조가 오락가락하면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말이 바뀌고 엿장수 맘대로 아무 말이나 내지르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런 언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언론이 욕을 먹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호일보에 이런 만평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끌고 갑니다. 언론은 타고 가면 될 걸 끌고 간다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동 학대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버릇없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타고 갔더니 동물 학대라고 비판합니다. 대체 어쩌란 말인가요? 자, 실제로 그런 이어령 비어령 보도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 그 당시의 보도 사진입니다. 우선 그 왼쪽에 있는 같은 날, 위아래가 같은 날 같은 쇼핑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쇼핑몰이 텅 비었다. 마치 코로나 한파로 경제가 얼어붙었나 해서 걱정하게 하는 사진이죠. 그런데 같은 날인데 갈 곳 없는 연휴에 쇼핑몰, 백화점에 인파가 몰려 방역에 구멍이 났다. 라고 180도 바뀝니다. 왼쪽 볼까요? 살다 이런 명절 대목장은 처음이다.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그러더니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북적이는 설 대목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신문을 다 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또 누군가는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사람을 홀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 모범 국가였습니다. 미국 FDA, 세계보건기구 WHO도 한국의 K-방역을 높게 평가했고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스라엘 총리도 한국에서 배웠다 했고요. BBC, CNN,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세계의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신속한 초기 대응, 진단 키트, 그날 상황을 바로 알리는 투명함,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밀한 대응, 대대적으로 보도했었죠. 그랬는데 국내 언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마스크가 부족했죠. 당연하죠. 예측됐던 일이 아니니까. 그랬는데 우리 언론은 마스크 대란이다. 정부가 우왕좌왕한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 또 비판했습니다. 백신 확보가 르완다보다도 늦다고 무능한 정부라고 하더니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후유증이 어떠냐 하면서 백신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강화하니까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자영업자들이 거리에서 운다고 비판했습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니까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정부는 어디에 있느냐고 또 비판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90%를 넘어서 방역을 완화했죠. 완화했더니 군인들 상대로 생체 실험하는 거냐라고 하는 악담까지도 확대 재생을 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런 언론이었습니다. 자,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감시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언론은 권력이라고 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진보, 보수 권력에 따라서 대통령의 누구냐에 따라서 비판의 잣대가 바뀝니다. 어떤 대통령에겐 창이 되어 사정없이 찌르던 언론이 어떤 대통령에겐 방패가 돼서 허물을 감싸고 공격을 막아줍니다. 우리 언론은 권력도 차별합니다. 권력이라고 다 같은 권력이 아닙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힘으로 하려고 하니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하니 위기감이 든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의 갈등사안에도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해 집단이 다 자기 주장만 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양보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 말이 있고 4년이 지난 뒤에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발언에서 못해 먹겠다라는 것만 쏙 빼서 거두절미하고 맥락 무시하고 폭탄 발언이다. 대통령의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함부로 한다고 비속어를 쓴다고 그때처럼 비아냥거리듯이 혹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에 들이댔던 잣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들이대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감싸고 비하하면서 대통령의 실언을 보도한 언론을 공격하고 있지 않나요? 언론이 언론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의 첫 번째 임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인데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선물을 비판하기는커녕 함정 취재다,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연기했는데 그런 전례는 찾아보기 힘든 외교적 결례이고 국가 이미지 실추인데 왜 연기했는지 따져 묻고 비판하기는커녕 대통령실의 억지 변명을 그대로 무비판 중계 보도하거나 이런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저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비판 아닌 분칠로 방어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론이 대체 왜 그래요? 기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거고 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중국을 중시했습니다. 취임 3년 차가 되던 2015년에는 미국이 불쾌한 기색을 보이고 국내 보수들도 반대했는데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과 나란히 서서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이제는 북한보다 한국을 더 가까운 나라로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중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매우 감동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얻었다. 자, 다음 글을 보실까요? 중국은 경제 안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네, 다음 그럼 네. 역대 대통령들이 중국과의 외교를 중시한 건 다 그래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취임 첫 해에 중국을 방문해서 그 아침 한 끼를 참모들과 같이 베이징의 어떤 평범한 식당에서 평범한 중국인들처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어떤 친근함을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있는 아침 식사였죠. 그것도 일종의 외교입니다. 우리 이미지와 관련된 거니까. 중국 언론도 한국 대통령이 서민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호의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혼밥을 했다. 중국에서 왕따 당했다. 그런 프레임을 씌웠고요.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하지만 밖에서는 왕따이고 대한민국 진로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궁금합니다. 비즈니스로 외국에 출장을 가면요. 거래처 사람들하고 하루 3끼를 내내 같이 먹습니까? 아니죠.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나라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한류라든지 경제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대접을 받았고요. 2021년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여러 정상들이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상들이 몰리는데 일본 스가 총리는 구석으로 밀려났다고 일본 언론들이 서운하다고 질시하는 그런 보도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문 대통령이 아래서 오른쪽 문 대통령이 스페인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스페인 의회는 의회 도서관에 그 소장돼 있던 고지도를 보여줬습니다.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시된 고지도였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런 좋은 게 있으면 좀 진작에 알려주지. 요긴하게 썼을 텐데. 근데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한국보다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스페인 국에는 더 도움이 됐을 테니까요.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보다 한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더 이롭다고 판단해서 독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된 저 고지도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외교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보수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는 데는 아주 좀 인색했습니다. 안에서는 제왕처럼 군림한다. 밖에서는 왕따. 조선은 뭐 그 비아냥거렸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였죠. 조중동의 어떤 문재인 비판은 그 비판이라기보다는 조롱, 비아냥이었고 혐오, 징호 붙이기는 그러니까 악담, 저주였는데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어땠죠?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한번 볼까요? 대통령이 촌음을 쪼개가며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벼락치기 정상회담이 유치 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행군의 여파로 대통령이 코피를 흘렸다는 황송한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었죠. 그랬는데 유치 전에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결과는 고작 29표. 시험 공부 안 해도 나올 만한 찍기로 시험을 봐도 나올 만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언론은 없었습니다. 조선일보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자, 엑스포 유치 전에서 마치 극적인 반전이 있어서 우리가 사우디를 이길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결과는 참패였고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인심이 좀 동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대동하고 부산 깡통시장 가서 재벌 총수들을 병풍처럼 둘러세우고 떡볶이 먹방쇼를 했습니다. 마치 재벌 기업들이 부산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 같고 그래서 부산이 곧 부자 도시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주는 이벤트였죠. 그랬는데 정치쇼 한다고 비판하는 주류 언론이 있었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2019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데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과 산책을 강행했다. 뭐 심술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행이라니. 대통령이 뭐 재벌 총수들 뭐 억지로 강제로 끌고 다녔나요? 기자로 살면서 가끔 기자란 직업은 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는 객관적 관찰자다. 바깥에서 안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직하게 보고하는 게 우리 기자들의 일이다. 근데 우리 언론은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거짓 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어느 정파의 일원이 돼서 사실을 왜곡한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지는 않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론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그리고 선거에도 절대적 영향을 주지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전달해서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영화된 언론, 정파화된 언론, 편향된 언론, 감시원의 임무를 포기한 언론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 임무를 배반해서 합리적 여론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이죠. 한국의 보수 언론은 중국 혐오를 조장했습니다. 마치 일본의 극우 언론이 일본의 혐한에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 청년들은 한국을 싫어하고 한국의 청년들도 중국을 싫어한다. 아나무인 중국에 항의 한번 못한다. 문재인 때렸다는 겁니다. 친중 4대주의다. 프랑스에 있는 화교들이 짝퉁 한식당을 운영한다. 그런 것까지 비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은 동맹이라기보다는 표류하는 나라로 표현되고 있고 아시아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동맹은 일본뿐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중국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그때 조선일보에 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선일보의 중국 혐오는 더 노골화됐습니다. 중국을 벗어나니까 세계가 보인다. 기업들의 탈중국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윤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 수출은 내리막길입니다. 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전체 수출이 줄고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문 닫는 공장이 늘고요. 법원에는 파산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독자 중에도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했을까요? 갑자기 논조가 바뀝니다. 오른쪽을 보실까요? 한국 수출이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서요 30년 전으로 후퇴했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고 우리 수출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교역국이다. 중국 시장을 외면하면 안 된다. 어제는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면서 탈중국 하라 그러더니 오늘은 중국 시장을 붙잡아야 된다고 딴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논조가 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어령 비어령도 아니고 언론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언론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바이러스 이름에는 어떤 나라 명이라든지 지역명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 혐오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코로나에도 우한이라고 안 붙이고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 코로나 그런 이름을 아주 고집했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중국 현재인지 중국 혐오인지 뭐. 조선일보도 초기에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스위스 교포가 쓴 건데요. 그전에는 한류나 뭐 우리 경제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를 잘 대해줬다는 거, 코리아 하면서 잘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버스 정거장해지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더래요. 왜 그러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중국 혐오를 부추기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구분하기 쉽습니까? 안 되니까 아시안 혐오가 되는 것이요. 아시안 헤이트. 그래서 총기 난발하는,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우리 교민이었잖아요. 증오 부추기면 안 됩니다. 우리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나쁜 언론은 증오를 파는 언론입니다. 편가르고요, 적대, 혐오, 그런 바이스를 퍼뜨리는 것. 그런 언론이 나쁜 언론입니다. 평화를,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는 그런 게 언론의 역할인데요. 평가를 싸우게 하는 게 언론인가요? 드라마 지옥에는 그 화살촉이라는 선동꾼이 나오죠. 조선일보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녀 사냥의 선봉에서 물고 뜯는 그런 조선일보를 볼 때 판결을 문제 삼아서 판사의 사상 검증을 하는 조선일보를 볼 때 어느 지역 출신이라면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조선일보를 볼 때 저 화살촉이 연상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말이죠. 조선일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조폭 연루 프레임을 씌웠어요. 김용판 의원인가요? 그쪽에서 그 근거 없이 폭로를 했던 건데요. 어느 저 성남의 조폭대원이 이재명 그때 성남시장에게 현금 돈 20억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그때 증거라고 내세웠던 사진이 뭐냐면 그 조폭이라는 사람이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 SNS에 올린 그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게 금방 드러난 거죠. 그러면 정정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이런 게 선거 개입입니다. 자, 반면에 그 검찰총장직 버리고 나와서 대선 출마를 준비할 때의 그 윤석열 후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수행비서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재래시장에 어디 꽤 유명한 된 모양이에요. 그 순댓국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박근혜 지지, 그래서 박근혜 구속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겠죠. 저 순댓국집에서 우연히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린 거를 또 다른 같은 박근혜 지지 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한번 옮겼는데 보시면은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그랬는데요. 조중동 주류 언론이 저걸 가져다가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같이 순댓국 먹는다고 서민적 풍모라고 미화했습니다. 조선일보도 그걸 가져다가 보도를 했지요. 하면서 저 기사의 제목에 보면 역대급 리더라는 윤석열. 이번엔 기사와 순댓국 먹방. 후보 미화가 아니고요. 후보 예찬이 아니고요. 후보 검증이 언론의 일이에요.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다. 희대의 선거 개입은 저런 겁니다. 언론이 할 일이 아니죠.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언론 왜 그래요? 기자들 왜 그래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자, 기자협회 윤리 강령 한번 볼까요? 사실 보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부정하고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진실 추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윤리적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맥락으로 전달한다.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진실만을 보도하라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일보 저 윤리 언론 이런 어느 회사는 어느 언론에서 다 있는 거고요. 조선일보에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뉴욕타임스 부럽지 않다고 자랑하는 윤리규범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 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것만 알면 언론 독해가 머리에 장착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일부를 소개해 볼까요?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 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 일방적인 폭로, 아까 그 조폭의 뭐 이런 거, 일방적인 폭로나 주장은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 그대로 전달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기사는 원칙적으로 출처와 취재원을 밝힌다. 누가 뭐라고 남을 비방하거나 하여튼 뭐 마타도를 퍼뜨리거나 주장 폭로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옮기지 말고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를 통해서 중복 확인, 교차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그때 보도를 하라는 거예요. 법조계에 따르면, 관계자에 따르면 알려졌다, 전해졌다, 한 검사는 또 한 검사는, 한 변호사는 또 한 변호사는 이렇게 익명 남발하지 말고 실명으로 당당하게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기사의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오보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고 정정 보도는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당연하죠. 내 펜 끝에서 오보로 누군가는 죽어갈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한 가족이 멸문지화의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보도에, 나의 기사에 오보다,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바로 확인해서 정정하게 되면 빨리 정정하는 겁니다. 중재위 가기 전에, 판결 나기 전에. 왜냐하면요, 그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정 보도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건 원칙이고 의무입니다. 의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길게 가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그게 언론입니까? 근데 이런 상식적이기도 하고 아주 당연한 언론 윤리를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언론 윤리를 지키면, 저런 윤리를 지키면 의도하는 그런 기사를, 그런 보도를 못하니까 안 지키는 거 아닐까요? 마녀 사는 거 못하니까. 자, 사람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언론이라는 창이 투명하면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만 그 창이 깨져 있거나 평평하지 않거나 일그러져 있거나 오염되어 있으면 세상이 바르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세상과는 다르게 왜곡돼서 보이겠죠. 아니, 진짜 세상을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시청 전달하는 거죠. 그 창이 투명하고 평평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담보하는 장치가 언론 윤리입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앞에서 보신 것 같은 비판의 잣대, 논조가 엿가락처럼 늘었다 지렸다.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는 창이 되고 누구에게는 방패가 되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에게는 아부를 하고 누구에게는 악담을 하고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이중잣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사안인데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숨이 일관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요, 기자들이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릴 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언론 윤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를 파는 언론, 윤리를 지키는 언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